톡톡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던 부푼 꿈과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던 예비 신부 구독자입니다. 제가 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렇게 제 처지를 과거형으로 알리며 사연을 시작하는지 평소 톡톡 사연을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바로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제 버진로드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과거형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때나마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집안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상심이 크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집구석에서 나 혼자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제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연 듣고 계신 분들에게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욕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하니 그런 미친 집안에 발조차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려 제 미래를 생각하면 더 복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고자 몇 줄 적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사주 있잖아요. 사주 다들 믿으세요? 저는 뭐 사주가 아무리 통계학이고 명리학이고 뭐 어떻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넌 무슨 사람한테 크게 대인 적 있냐고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고 안 믿냐고 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조언을 구한답시고 평소에 가시던 철학관부터 가보시는 분이에요. 이건 순전히 제 입장이지만 우리 집 일이라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얘기 몇 마디 듣는 게 뭐 대수냐 싶거든요. 그렇게 사주를 좋아하시는 엄마를 뒀으니 제 사주 한 번을 안 받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까 골백 번도 더 봤으면 더 봤죠. 그런데 찾아가는 철학관마다 제 사주를 보고 그랬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장군감이었을 텐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천하를 호령했을 사주인데 딸로 태어나서 졸지에 외로운 팔자라고요. 제일 선봉에 서서 적지를 치는 장수가 주변에 항상 사람이 가득한 거 봤어? 원래 천하를 내 발밑에 두고 호령하는 사람들 인생이 제일 외로운 법이야.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그렇게 무서운 협박을 하지 않아도 안 그래도 철학관 말이라면 껌뻑 죽는 저희 엄마인데 다 늦은 나이에 간신히 자식이라고 하나 보게 된 딸내미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외로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덜컥 겁을 집어먹게 되신 거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 선생님이 평소였으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앉혀두고 막 얘기를 하셨을 텐데 엄마를 붙잡고 그랬답니다. 네 딸은 세상 천지에 있는 사람 믿고 자시고 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요. 방법이고 자시고 그런 수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어머니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중매쟁이처럼 제 혼처 자리를 찾아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 같지만요. 어렸을 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 뭐 집안이랑 집안끼리 교류하면서 제가 25살이 되면 결혼식을 올리자 약속했던 사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도 있을 정도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유난 아닌 유난을 떠셨는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지 않나요? 하여튼 뭐 나쁜 점만 구구절절 열거할 필요 없이 좋은 점도 있긴 있었네요. 남들은 학창시절에 남자친구 생겼다, 연애한다, 그런 얘기를 꺼내면 당장 헤어지라고 노발대발 했을 텐데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 생겼다는 얘기를 꺼내면 동네 장치라도 열 기세로 기뻐하시는 건 물론 어디 사는 누구냐, 나중에 진로는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냐,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 하시냐, 당장 어린 저를 붙잡고 상견례라도 할 기세로 난리를 치시면 치셨지 절대 연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말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여느 주인공들 못지않게 다양하게 골치 아픈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이시거든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회장님이세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거나 한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젊은 날에 직접 자수성가해서 읽어놓은 결실 속에서 엄마와 저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잘 살고 시간이 남아도니 결국 철학관이나 쫓아다니면서 사주를 보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100% 틀린 소리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도 못하겠네요. 어느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농산물 도소매 관련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성견지명이 있어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골프장을 지어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가 젊은 날 이후로 공주처럼 일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저렇게 머릿속이 꽃받친 거 아니겠냐고 저희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꽤 됐어요.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드라마 여자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의 저런 핍박과 조롱도 견뎌내야 하는 거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웃어 보이셨고요. 그래서 전 엄마가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아무리 욕을 해도 웃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주목받는다고 기뻐하는 그야말로 머릿속이 꽃받친 중년 여성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험한 일을 많이 한 탓에 얼굴도 새빨갛게 익어 있고, 웃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죄다 어디 불편하시냐, 뭐 화나신 거라도 있으시냐 물어볼 정도로 좀 까칠해 보이는 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어디 세상 무해한 오리털 이불처럼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사람이면 아버지는 가시로 철갑을 두르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뭘 잘해도 크게 칭찬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또 혼낼 때는 어떻게 엄하게 혼내시는지 엄마가 말로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사실 엄마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혼내고 곁을 주지 않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아버지를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왔어요. 깡 시골에서 뭐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오로지 맨 주먹 두 쪽 달고 서울에 올라와 지금 사원수가 300명이 채 안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됐으니 그야말로 성공신화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랄 때부터 어머니 편보다 아버지 편에 조금 더 가까웠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해 집에 눌러앉아 있던 그 시기에도, 그럼 이렇게 안 바쁠 시기에 선봐서 결혼이나 얼른 하라면서 제 등을 떠미셨던 어머니와 달리,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 이 남은 시간에 자격증이라도 따는 게 어떻겠냐 조언하시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 딸의 성공은 바라지도 않는 못된 계모 같은 사람 아니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 입장도 이해가 영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계속 변변찮은 직장만 전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 저리 가라 하는 눈에 힘 빡 들어가 있고 의지력 강한 남자를 만나서 여자들의 평생 꿈 중 하나라는 집안 살림에 손도 안 대는 가정주부 놀이를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그것도 대단하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결혼을 한 게 아버지라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원석 상태에서 잘 알아보고 엄마가 잘 깎고 닦고 한 게 그게 인생 최대의 업적이시고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딸도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무슨 장수가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힘 빠지는 소리만 해대니까 당연히 조급하게 제 등을 떠미셨던 것도 영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화목하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던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제가 인연을 만나는데 강력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뻔뻔스러워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집안에 돈이 많다라는 얘기는 주위 상황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특성상 결혼을 할 사람의 조건을 보고 부르는 이적시장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장에 올라왔을 때 자체는 굉장한 메리트고 좋은 옵션으로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연애 결혼이시거든요. 제가 왜 또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 얘기를 꺼내냐면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남편이라고 옆에 끼고 이 사람이 빛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갈고 닦고 할 텐데 그런 애정 없이 오로지 제 배경과 집안만 보고 달려들던 남자들은 정작 중요한 제 얘기를 할 때는 동태가 따로 없는 눈을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선을 봐왔던 횟수만 얼추 세어봐도 지금 제 나이가 29이니까 1년에 못해도 10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선을 봤고 24부터 그러기 시작했으니까 50번이 넘게 선을 본 저한테도 웃지 못할 기록이 생겼네요. 30이 가까워져 오니까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져 오는 엄마와 달리 제가 이렇게 엄마가 보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제 결혼이 마치 남일인 것 마냥 관심을 두지 않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뭐냐고요? 저는 이미 약혼 실패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이 얘기가 거의 금기시되고 있어서 어디서 처음 말을 꺼내보는 건데 1년에 10번씩 선을 보는 사람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개차반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번 안 나왔겠어요? 제가 26쯤에 중매쟁이, 흔히 뚜쟁이라고 하죠. 그렇게 선자리가 들어와서 선을 보게 됐고 여태 만났던 사람들과 달리 제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아, 그래, 이 사람은 우리랑 집안 수준도 확실히 비슷한 편이고 또 마냥 우리 아버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도 아닌가 보구나 싶어서 약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혼은 정말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 남자의 눈이 동태 눈깔이었던 걸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저한테 관심이 많은 남자가 아닌 저한테 관심 많은 척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처가살이도 괜찮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아버지 회사가 늘 궁금하고 일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 자리 주시면 거기서 회사 일도 좀 배워보고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망 있고 배움의 끝이 없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그 남자가 본인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제가 데이트를 나가서 술집에서 우연히 그 남자의 친구를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사이 그런 겁니다. 너 저 여자 만나면 확실히 팔자 필 수 있는 거 맞냐고요? 아, 그렇다니까. 명기 너 우리 집 지금 상황 어떤 줄 알지? 옛날에 왜 농개가 뭐 10손가락 반지 끼고 일본 장수 끌어안고 자기 몸 던졌다고. 내가 지금 그런 희생정신으로 저 여자 뒤나 빨아주면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집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던데. 거기다가 외동딸이잖아. 회장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다녀도 집에서 지 딸 하나 이겨먹는 인간 없다고. 하여튼 결혼만 하면 야금야금 처갓집 돈 빼다가 우리 집 곶감 메울 거니까 너도 이렇게 마주치더라도 내 연기 흐름 깨지 않게 방해하지 마. 나 앞으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자기 집안이 기울게 돼서 그러니까 저랑 결혼을 해서 이 집 사이가 되어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실 회사를 자기가 중간에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정말 화도 나지 않고 아, 사람들은 왜 다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뭐 하나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괜찮은 사람도 없고 하나같이 돈만 밝히는 추잡스러운 인간들 뿐일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남자 어떻게 했냐고요? 얌전히 헤어져 줬냐고요? 아니요. 제가 또 그런 건 몰라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어머,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하고 돌아서서 눈물이나 찍어대는 그런 한떨기 꽃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장실에서 걸레 빨려고 바켓스에 잔뜩 담아놓은 물통을 들고 테이블 뒤로 가서 그 남자 머리에 그 물을 와락 부어버렸습니다.
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허우적거리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그 남자를 뒤로하고 직원한테 제 연락처를 남긴 쪽지를 건넸습니다. 바닥 청소도 해야 하고 치울 게 많아 보이는데 사람 보내주든 다 치우시고 나서 돈을 보내주든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다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한 번만 더 내 얼굴 앞에 그 더러운 손가락 올려봐. 다음번엔 물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네 손가락을 잡아 꺾어버릴 거니까. 아니, 나는 논 게 어쩌고 물에 뛰어든다 어쩌고 하길래 이렇게 뽀송하게 말라있는 사람이 무슨 논개 타령인가 싶어서 아무래도 머리가 제대로 맛이 간 게 틀림없구나 싶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시원한 물 한 바가지 쏟아준 건데 기분이 그렇게 나빴나 봐. 그런데 어쩌니 내 성격이 워낙 지랄 맞은 통에 우리 집 사이가 되려면 이 정도 지랄은 기본이구나 하고 버텨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분명히 말해두지만 넌 내 남편감에서 탈락이야. 어디 가서 쪽팔린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먼저 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그런 소문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다음번은 물이 아니라 뭘 네 얼굴에 엎어버리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짐 챙겨서 네 쓸데없는 친구랑 같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저런 사람이랑 잠시나마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는 사실이 그저 창피하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결혼이 제 인생에서 한 발자국씩 도망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요. 그래도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파혼의 충격이 저라고 없었겠어요. 오히려 파혼 자체가 저한테 뭔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꼭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인 것 같고, 사람들은 집안 차이 나는 결혼을 절대 못한다. 오히려 저희보다 못 사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열등감에 가득 찌들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결혼 시장에 나가서 겪어본 바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 조건만 보고 따지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느니 아예 제 조건조차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손톱만큼 남아있긴 했네요. 대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으름장을 놨죠. 이거 보라고. 조건만 따지고 만난 사람들마다 실패하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엄마가 나를 정말 결혼시키고 싶고 내가 평생 독신으로 늙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선자리랍시고 중매쟁이한테 물어오는 일 그만둬 달라고요. 이젠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알아서 찾을 거다. 딱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혹시라도 파혼 이후에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독신 선언이라도 할까 싶어 오들오들 떨고 있던 엄마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잖아요.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부터 저도 지옥 같은 맞선 퍼레이드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맞서는 둘째 치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도 변변찮은 직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선을 봤던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아버지 후광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눈앞에서 대놓고 속여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는 이유가 전부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도 영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모 기업 회장이고 엄마도 그 딸도 집에서 놀고 아버지 골프장 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남이 아닌 제가 들어도 그렇게 머리가 텅텅 비어 보이는 여자가 없는데 조건 따져가는 이적 시장이나 다름없는 선자리에서는 고깝게 받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꽤나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 쪽으로 일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회사 생활 경험 하나 없는 애를 덜컥 회사로 데리고 들어와서 뭐 과장에 앉힐 거야, 전무에 앉힐 거야, 뭐 할 거야. 네가 정 그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뭔가 한 자리 맡아보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면접 보고 들어와라. 그렇게 합격하고 엄마 소원대로 결혼도 좀 하고 딱 3년 줄 테니까 그 안에 제대로 성과를 내면 내가 네가 원하는 부서,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거 하나는 약속하마. 저희 아버지가 어디 보통 분이시냐고요. 본인 딸에게 제일 엄격하면 엄격했지 절대 딸이라고 회사를 덥석 물려주고 그런 거 듣기만 해도 부러운 얘기는 저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회사에 채용 공고 올라왔나 확인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그때 생전 처음으로 써봤네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를 은근히 무시했었는데 엄마는 집안 살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도 하고 일종의 집의 최고 관리인 같은 느낌이지 오히려 식충이는 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나이 먹고 이력서도 처음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아버지 눈에도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합격했냐고요? 네, 합격하긴 했죠. 2번이나 떨어지고요. 요즘에는 채용형 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간 인턴,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수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인턴 기간을 다 못 채우고도 관두는 애들도 많고 그 사이에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될지 모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둔 셈인 거죠. 사람이 도전을 3번은 해봐야 한다고 솔직히 그런 채용형 인턴 과정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난 정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제목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는 아버지한테 실망만 안겨드릴 뿐이다 하고 포기하려다. 이대로 또 포기하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정말 이 꽉 깨물고 다시 도전을 하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한 지 딱 1년 만에 채용형 인턴으로 회사에 합격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주신 과제 중에서 결혼과 일로서 내는 성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주말마다 어떻게 그렇게 선을 보러 다녔는지 그것도 다 백수고 체력이 남아도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이는 어느덧 30, 그래도 회사 규모가 꽤 큰 덕분에 고령의 인턴이라는 꼬리표는 매연할 수 있었지만 회사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려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 또 없더라고요. 팀원들한테도 많이 미안했죠. 초반에는 제가 폭탄 같은 짓을 꽤나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너그럽게 이해해 준 게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회사에서 저희 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따로 없었냐고요? 아버지의 측근,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위급의 간부들과 졸지의 회장의 딸이라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떠맡으시게 된 저희 부서장님 정도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직도 부서장님한테 인사를 드렸을 때 그 오묘하게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서운해요. 정말 평사원들과 똑같이 대해달라, 회장 딸이라고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건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장님 정말 착실하게 제 부탁을 들어주고 계셨죠. 다른 직원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잘못하면 호되게 깨지기도 하고요. 야근이며 회식이며 뭐 회장 딸이면 가기 싫은 자리 안 가도 되고 그런 줄 아시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제대로 된 인턴 생활을 맛볼 수 있었답니다. 야근을 마치고 같은 팀원들이랑 회포를 푼답시고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와 꿀물을 한 잔 마시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코를 드르릉 골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꼴을 보시면서 엄마는 저러다 애 진짜 시집 못 간다고 발을 동동 구르셨고 아버지는 애가 회사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래야 내 딸이라고 뿌듯해 하셨어요. 그렇게 제 인턴 생활은 순항 중이었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운명의 짝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주말마다 쫓아다니던 호텔,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꼼장어집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꼼장어 먹다가 눈이라도 맞았나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인원 규모가 큰 탓에 전사 회식을 진행한 적은 거의 없고 팀별로 나누어서 돌아가며 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부장님의 올드하신 취향 덕분에 아주 허름한 꼼장어 집으로 이번 회식이 결정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산업 간호사로 회사에 들어오게 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회사에 생산 라인이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사내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이번에 채용된 간호사,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왜 옛날에 남고에서 예쁜 보건 선생님이 들어오면 애들이 엄살이든 꾀병이든 지어내서 줄 서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회사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예비 신랑이 회사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것저것 자문을 구한답시고 여자 직원들이 줄을 서서 찾아가는 통에 웃지 못할 진풍경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진짜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톡톡 사연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해도 얼굴 잘생긴 거 보면 웃다가 기분 싹 풀린다고요? 저런 사람이면 그럴 법도 하겠다 싶은 외모였습니다. 그때 그냥 회사에 있는 잘생긴 직원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저도 조만간 아프게 돼버려서요. 요즘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원래 있었던 빈혈이 심해져서 가만히 걷다가도 빙글하고 하늘이 돌아버려서 안 되겠다 싶어 저도 산업 간호사인 예비 신랑을 찾아가게 됐어요. 제 증상을 묻고 약도 주고 침상에 커튼을 쳐줄 테니 잠깐 쉬었다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눈을 감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제 이름을 얘기하길래 깜짝 놀라 커튼을 살짝 열고 예비 신랑을 쳐다봤습니다. 서효원 사원님 맞으시죠? 빈혈이 심해지는 건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원님 볼 때마다 얼굴 근육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대체 뭐가 저렇게 신경 쓰이고 긴장되어 있길래 늘 저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다닐까 궁금했었거든요.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조언 못 해드리겠지만요. 저도 간호사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바로는 그렇게 긴장하신 분들이 항상 남에게 인정받고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계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다고요. 예비 신랑이 누워있는 저에게 그런 따뜻한 얘기를 꺼내는데 순간적으로 온 몸에 들어가 있던 긴장이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보나 싶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는 늘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가족들도 못 알아차린 그 모습을 이 남자는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구나 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침대에 누워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티슈를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그 마음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보건실에 열심히 출석 도장을 찍는 그런 직원이 됐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아무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던 저는 그런 제 꾸준한 추궁거림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당분간은 서로의 사이를 뭐 부모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하니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결혼할 상대를 만난 것 같다면서 이런 경서가 또 없다고요. 당장 내일 모레라도 비어있는 예식장이 있으면 결혼을 시킬 기세로 난리를 치기에 제발 천천히 좀 가자. 우리도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고 상대방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먼저 나서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말대로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하기도 했죠. 계룡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천에서 용난 남자라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개천을 빠져나온 남자들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날 거랍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환경이 있는 법인데 아무리 벌이가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개천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 사는 모습을 보면 그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등바등하고 있을 거라고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을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고 결혼이 좀 늦어졌지만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반려자를 만난 것 같으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구나. 그런 친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시샘과 질투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태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친구들 얘기대로 극복할 환경 수준이 크다는 것을 결혼 얘기가 실제로 오가고 나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 두 사람이 결혼식장부터 혼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천생연분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비 신랑과의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뭐 여자 문제, 시댁 문제 이런 거라면 말도 안 하죠. 아주 사소하고 너무 사소해서 신경 쓰이지만 말하기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작은 혼수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혼수는 내 쪽에서 해가야 하고 뭐 살림을 나중에 누가 하던지 간에 내가 쓰고 싶은 가전들 위주로 조금 추려봤어. 처음에는 홈시어터까지 넣었는데 아직 신혼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나머지 것들은 살면서 차차 하나씩 맞춰가는 느낌으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무리 제가 그동안 결혼을 한 해 만에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당연히 여잔데 혼수에 대한 로망, 아니 하다못해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신나는 마음으로 혼수를 골라 담고 엄마 팔짱을 끼고 오랜만에 딸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꾸리기 위해서 목록을 다 만들었죠. 그런데 제 혼수 리스트를 받아든 예비 신랑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했었는데 주머니에서 빨간 펜을 하나 꺼내더니 제가 애써서 작성한 혼수 목록들에 펜을 꾹꾹 누르고 하나씩 목록을 지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황급히 펜을 뺏어드니까 오히려 본인이 짜증이 난 눈치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들은 좀 과하지 않아? 우리 신혼부부고 나야 정규직이라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돈을 번다고 쳐도 당신은 아직 정규직 전환도 안 된 인턴이야. 이번에 전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내 딴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혼수 리스트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최소한 필요한 것들로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알아봐. 저도 기껏 시간을 내서 알아본 건데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 의견을 묵살시키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냥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혼수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안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말끝마다 당신이 아직 계약직이니까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 소리를 해가면서 사사건건 제가 정해놓은 것들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자고 말을 하니까 저도 참다 참다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나랑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고 저도 맞받아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말끝마다 계약직이라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기분 나빠.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날이니까 나 원하는 대로 다 하자는 얘기는 그냥 나 달래려고 한 거짓말인 거야? 아,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나한테 맡긴다는 소리를 왜 한 거야?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당연히 당신이 사정이 된다고 하면 내가 말릴 일이 뭐가 있겠어. 괜히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라면 미안해. 정말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 제가 버럭 화를 내고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자꾸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당황해서 저를 어르고 달래고 결혼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싸운다고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 이유와 방식으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죠.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말이나 되나 싶기도 해서 속으로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과 평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라서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고 며칠 동안 회사에서 마주쳐도 원래 그러긴 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쌩하니 지나치고 저도 나름대로 화난 티를 많이 냈었어요. 그렇게 며칠 화난 티를 낸 보람이 있었는지 예비 신랑이 먼저 사과를 한답시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길래 나도 집에서 생각 많이 해봤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고 서로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말한 적 있지만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컸었거든. 이제서야 좀 살림이 나아졌는데 결혼하겠다고 갑자기 씀씀이가 해퍼지고 할까봐 나도 모르게 조심한다는 게 당신한테까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 주말에는 호텔에서 호캉스라도 하루 즐기고 오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스파도 받고 하면 기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도 그동안 당신 고생했던 거 못 챙긴 거 사과도 하고 싶어서. 미안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데 거기서 됐다. 난 사과고 뭐고 안 받고 그냥 이 결혼 엎을란다. 그러면 제가 정말 성격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도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사과를 하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주말에 호텔로 때 아닌 바캉스를 가게 됐습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돈돈거리던 예비 신랑답지 않게 꽤나 비싼 호텔에서 비싼 음식에 스파까지 해서 내 화를 풀어주려고 저 자린고비가 돈을 꽤나 썼구나 싶어서 거기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연박으로 끊어두어서 체크아웃 시간은 넉넉하게 남았고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넘어서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 서비스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였더라고요. 배가 조금 출출해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예비 신랑을 깨워 뭐라도 간단하게 먹을까 했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룸서비스를 시켜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룸서비스라고 해서 뭐 거창한 음식을 시켰던 건 아니고 그냥 스크램블이랑 오렌지 주스 이렇게 간단하게만 시켰죠. 회사 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혼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이제 막 깼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식 서비스 놔두고 무슨 룸 서비스를 시켜 먹어. 여기 오렌지 주스가 얼만 주나 알아? 한 잔에 16,000원이야. 밖에 나가면 그 돈으로 우리 둘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차라리 날 깨워서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지. 지금 이걸 시킨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렌지 주스 16,000원. 당연히 비싸죠. 호텔이니까요. 뭐 생과일을 착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오랜만에 기분 내서 사치를 부렸던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비 신랑에게 혼나서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나면 난 평생 이렇게 호텔에 와서 사치 한 번을 마음껏 편하게 못 부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한숨이 푹 나왔답니다. 황당해하는 예비 신랑을 뒤로하고 전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내 기분 풀어주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니었어? 나도 더 이상은 여기서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못 있겠다. 체크아웃은 내일까지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더 묵고 있다가 오지 그래? 우리 둘 다 오늘 나가버리면 그것도 너무 돈 아깝지 않겠어? 절 잡으려고 문 앞까지 다급하게 쫓아왔다가 제 얘기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남아있는 정남이가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장을 볼 때마다 본인 어머니는 재래시장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단돈 50원이라도 깎으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수박을 나누어 먹는데도 이 흰색 부분까지 깔끔하게 다 베어 먹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본인 어머니는 이 부분만 따로 잘라서 양념을 해서 드시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진작에 나랑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 살아오는 환경이라는 게 정말 뿌리 깊은 거라서 본인이 아무리 고치겠다, 달라지겠다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순간들로 평생 조금씩 틀어질 걸 생각하니까 전 이 결혼은 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울면서 이번 결혼도 망한 것 같다, 실망시켜서 너무 미안한데 이 사람이랑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아니다 싶을 때 관둘 수 있을 때 그만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얘기했고 엄마도 제 얘기를 얼추 들으시더니 그런 사람이랑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엄마 그렇게 네 결혼에 목매는 사람 아니라고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평생 상처 안 받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결혼을 하든 못하든 그게 뭐 얼마나 대수인 일이냐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말씀에 힘을 입어 예비 신랑에게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파혼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뭐 남녀 사이에 두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일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순전히 저만의 착각이었다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비밀 연애로 만나왔다는 사실이 무색하게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당할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뭐 이별이 아픔이야 이별이 아픔이지만 차버린 사람은 제 쪽인데 제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입구 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회사에 올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입구 쪽에서 누구를 찾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년의 여성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놀랍게도 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가며 어디 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러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회사까지 찾아와 저렇게 고성을 내나 싶어 제가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전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대체 누구신데 절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너구나 하면서 한 대 칠 기세로 저에게 다가온 여성이 너구나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혹시 얘기를 들으시면 맞추실 분 있으실까요? 저를 찾아온 그 중년의 여성 정체는 바로 제 예비 신랑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마터면 제 예비 시모가 될 뻔한 분이셨던 거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헤어진 마당이지만 호칭을 달리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예비 시모라고 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너구나. 진짜 기가 막혀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 무슨 계약직 직원이라며? 여기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그런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보긴 넘봐? 우리 아들이 이 회사 정규직으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다고. 아이고, 어디서 집안에 사람을 들여와도 이런 사람을 들여와서 하여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머니, 아직 그 사랑하고 아끼는 아드님한테 얘기 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 이제 파혼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머님께서 이 회사에 오셔서 저한테 화를 내고 소리칠 권리도 없고 저도 여기 서서 이 창피를 당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대체 뭘 반대하고 싶으시고 무슨 욕을 하고 싶으셔서 창피한 것도 모르시고 아들이 일하는 회사까지 쫓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서 정말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예비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예비 신랑까지 저희 사무실로 올라와서 본인의 어머니의 만행을 보고 창피하다는 듯이 얼굴을 감싸 쥐면서 뜯어 말리려고 뛰어왔죠. 그래도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예비 시모의 난동은 한동안 더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조용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소란에 경비팀도 올라오게 되고 마침 근처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회사 임원진들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체 무슨 일이라며 저희 사무실로 모이게 됐어요. 아버지와 제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저도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는 건 망신이다 싶어서 적당히 예비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제 팔을 탁
뿌리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어디 계약직 주제에 함부로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네 마네. 네가 뭔데, 어? 네가 뭐 어디 대기업 딸내미라도 돼? 니네 부모는 대체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니?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른한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빠득빠득 말대답 하는 거 알고나 있니? 어? 그리고 제 머리를 치려고 손을 번쩍 드시길래 저도 모르게 순간 팔을 올리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제 앞을 막아 서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임원진 뒤에 있었던 아버지가 딸이 맞을 뻔하자 누구보다도 빠르게 튀어나와서 제 앞을 막아 섰던 거죠.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의 등장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고 예비 신랑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진땀만 빼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개념 없는 예비 시모만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서냐면서 볼멘 소리를 냈어요. 예비 신랑이 어머님 입을 손바닥으로 확 막아버리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짜증을 냈죠. 어디서 이런 개차방 같은 놈을 직원이라고 데리고 있는 나도 한심하지만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너도 남자가 돼서 자기 어머니가 회사에 쫓아올 때까지 중간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네 놈은 내가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마음 같아서는 이 회사에서도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아이고, 제가 인사가 아주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고 어디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싶어서 더 엄하게 키웠는데 애비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가정교육 운운해 가면서 싫은 소리 듣고 있는 꼴을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부모 자격이 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인사할 일도 없으니까 알아두세요. 제 이에 앱이 되고 이 회사 회장입니다. 뭐, 뭐요? 이 회사 회장이요? 아니, 이 회사가 니네 아버지 거라고? 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나한테는 아직 정규직도 못 달고 있는 계약직이라고 그랬는데. 야, 네가 말 좀 해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 엄마, 제발 여기 언제까지 서서 사람 쪽팔리게 할 거야? 내려가, 제발 좀. 회사에서 저희가 가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했던 게 아버지라서 먼저 이렇게 나서 주실 줄 몰랐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있는 모습은 또 가만 보고만 있으실 수 없었나 봅니다. 졸지에 저와 아버지가 부녀 관계라는 것을 몰랐던 회사 사람들까지 이 사실을 다 알게 됐고 사람들은 그럼 이 회사 회장님 따님인 줄 모르고 저렇게 계약직이 어쩌고 저쩌고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저 난리를 피웠던 거냐면서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죠. 드디어 쪽팔림이라는 게 없다가 생겼는지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아직도 그냥 벙 쪄서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어머님 머리를 억지로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다시 일들 복귀하라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저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그리고 조상인지 제 예민한 눈 탓인지 몰라도 그런 개차반 같은 집안을 먼저 알아볼 수 있어서 결혼을 엎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참 사람이 간사하고 우스운 게요. 다시는 쪽팔려서 저한테 연락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사돈댁이랑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회사에서 소란 피운 건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예비 시모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다니까요. 저도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미친 소리 들어줄 생각도 없다고 한 번만 더 저한테 연락하면 아들이랑 같이 경찰이든 어디든 신고할 테니까 제 눈앞에 띄지도 말라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인기가 좋던 예비 신랑 역시 회사에 엄마나 데려오는 모자란 놈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요. 저희 가족도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죠.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말자고요.
이제는 아버지 회사에서 저도 정규직 전환이 됐고 일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들을 거저받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투닥투닥 싸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님과 20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그동안 딸보다는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아오셨대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가 더욱 각별하고 둘이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합세해서 저를 못 살게 굴 때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보통 집은 남자가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은 반반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었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까지만 낸 상태였고 준공 후 잔금을 20%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님과 남편이 결혼 초창기에 저한테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예, 민지야. 어차피 민혁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조금만 있으면 완공될 텐데. 네가 신용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거 뭐 어떻겠니?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충 알아보니까 요즘 신용대출의 금리도 낮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봐라. 어차피 민혁이랑 네가 둘이 들어가서 살 집인데 어떻게든 잔금은 치러야지 않겠어.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은행 가서 알아볼게요. 저도 새 아파트에 가서 살면 좋죠.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듣긴 했었는데 아직 잔금이 남은 상태였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잔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보가 신용대출 받아주면 너무 좋지. 나중에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여보가 신용대출 좀 알아봐줘. 그럼 그걸로 잔금 치르면 되겠다. 여보, 그러면 그 집 내 돈도 일부 들어갔으니까 공동 명의로 해줄 거지? 요즘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집 산다고 하더라. 나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싶어서 그래. 신용대출도 은행 빚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신용대출 받아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게 되면 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웃으면서 공동 명의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님 앞에서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순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잔금이 얼마나 된다고 공동 명의를 한다니? 그리고 자고로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지 잘 풀린다. 네가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공동 명의를 못 드는 걸로 하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건데 공동 명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얘가. 세상에 집은 무조건 남자 명의로 하라는 법이 있나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정으로서의 권위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동 명의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판에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 것이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라서 일부러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님과 집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민혁아, 엄마가 하는 말 잘 새겨 들어. 네가 결혼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민지 걔 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민지 거를 네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엄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세뇌하듯이 집안의 경제권은 남자가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에 수긍만 하고 본인이 경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 또 다른 훈수를 받았는지 저한테 벼랑간 친정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 말고 아파트 한 채 더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여보 명의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려보면 안 되나? 여보 명의로 한 다음에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분양받을 새 아파트 잔금 치르면 여보가 따로 신용대출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 없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메꿔도 되고.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아파트는 엄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힘겹게 장만하신 건데 어떻게 내 명의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나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새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여보가 신용대출을 받던가 왜 계속 나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뺏어갔다 그래. 당신 참 말 우습게 한다. 아니 당신은 외동이니까 어차피 장인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당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꺼내본 거지. 아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런 거 갖고 흥분해서 화를 내냐?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신용대출 받으라고 하질 않나, 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라고 하질 않나. 벌써부터 금전적인 말들이 오고 가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라 매매 결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남편이 하는 말들이 모두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왠지 계속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한테 돈을 빼먹으려고 드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가 싶다가도 까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남편이 말한 대로 돈을 퍼주고 나면 나중에 이혼했을 때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보가 정 그렇게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내가 신용대출 받아줄게. 대신 예전에 내가 말한 대로 공동 명의로 해줘. 그게 내 조건이야. 저는 남편 뜻대로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이혼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신용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 공동 명의를 해주겠다는 전제하에요. 아파트 잔금을 치를 날짜가 다가오기도 했고 남편도 제가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밖에는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묘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제시한 조건에 승낙을 했습니다.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올릴 수 있었고 시어머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아신다면 노발대발 하실 게 뻔할 것 같네요. 저희 친정집은 자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친정 엄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시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과 더 자주 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친정집에 자주 들러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노력했는데요. 친정집에 갈 때면 늘 남편한테 나 혼자 갈 테니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시어머님 뵈러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데도 굳이 저를 따라서 친정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와 아빠를 생각해서 친정집으로 따라오는 건 절대 아니고 늘 친정집에 와서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식탁에 수저 젓가락을 놓고 식사 준비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들은 채 많지 하더라고요. 친정집에만 오면 무슨 똥배짱인지 남편 말로는 본인 친구들도 처갓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위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을 아예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사실 친정 엄마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빠가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매번 요리를 해야 했는데요. 임신한 아내가 입덧을 참아가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옆에서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집에서는 늘 핸드폰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몇 번이나 불러야지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내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아버님, 민지가 만든 반찬 너무 짜지 않아요? 장모님께서는 요리 정말 잘하셨는데 민지가 장모님은 전혀 닮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밥을 먹을 때면 저희 집에서뿐만 아니라 친정집에 와서까지 불평불만을 해댔습니다. 친정아빠는 이런 남편을 막내 아들이 투정 벌이는 것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귀여워해 주셨고요. 이서방, 나도 사실 우리 딸이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맛이 없긴 하네. 그래도 가족들 먹이겠다고 열심히 요리를 한 거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 맛이 없더라도 눈 꼭 감고 맛있는 척 하면서 먹어줘야지 어쩌겠나. 이런 와중에 남편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혼잣말로 투정을 부리면서 아빠와 제가 아직 식사 중인데도 버릇없이 본인 식사를 다 하면 먹던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다시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리고 주말에 아빠 모시고 기분 전환할 겸 어디 나가려고 하면 사람 많아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하면서 친정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친정집까지 따라와서는 밖에 나가려고 하면 누워서 나가기 싫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빠 모시고 태교 여행 겸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어때? 나도 출산 전에 콧바람 쐬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주말에 사람 많은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 우리 아기도 밖에 나가면 시끄러워서 싫어할 거야.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최고지. 아버님께서도 평일 내내 일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주말에는 좀 쉬셔야지. 정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 아버님하고 둘이서 다녀와. 저희 친정 아빠는 레미콘 기사신데요. 사실 일을 그만두셔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를 미리 해두신 상태였는데 60세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적적한 마음을 달랠 겸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빠가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여행을 좋아하셔서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다녔던 터라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남편은 끝끝내 귀찮다는 핑계로 여행을 가지 않았고 아빠와 단 둘이서만 태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보가 아버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자. 엄마가 요즘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동해 가서 바다도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회도 먹고 오자. 친정 아빠를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다 대가면서 같이 여행을 가지 않더니 시어머님과 여행 갈 때는 왜 저를 데리고 가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빠 모시고 여행 다녀와서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처럼 어머니 모시고 단 둘이 여행 다녀오면 되겠네. 그리고 회를 먹는다니 난 임신해서 날 생선 못 먹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만 생각하고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냐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쏘아댔고 남편도 저와 친정 아빠만 여행을 보냈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냥 얘기를 꺼내봤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남편이 병원도 함께 모시고 가고 거실에 앉아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잘 지냈던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친정집을 무시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매번 싸웠던 것 같은데 남편한테 섭섭하고 화를 내는 걸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 자격지심을 세운다며 되려 속 뒤집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 엄마는 안 계시지만 몇 주간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기를 낳으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 친정집에 있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안아보시긴 했지만 길게 보지는 못하셨는데요.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에서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친정집에 가기 전에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고 시댁에 가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상태라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손주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지 집안에 들어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아유, 이 할미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나저나 준우 엄마는 못 볼 사람을 봤냐? 아이,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게야. 친정집에 가 있기 전에 내가 그렇게 우리 집에 들르라고 말했는데도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듣기나 하고, 아유, 예의가 없어서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몸이 아직 덜 풀려서 차마 찾아뵙지 못했네요. 저희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집에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나저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식사 전이신 거죠? 제가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장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빠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거나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저는 출산 후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정신이 없었고 아기 돌보는데 급급해서 시어머님을 마주하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뵌 시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씀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조리원에서 바로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던 게 계속 못마땅하셨는지 저한테 말을 비꼬아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친정집에 사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돈은 일하러 나가는데 혼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친정집을 고집해서 가느라고 시댁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니? 나도 애를 셋씩이나 낳았지만 산후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아기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직접 집까지 찾아왔으면 감사한 마음에 없는 반찬이라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척 노력이라도 해야지. 배달 음식이 말이나 되냐? 다른 며느리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어머님. 진작에 오빠와 출산하기 전에 아기 낳으면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하는 걸로 계획 잡아두었던 거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해서 산후조리하는 거 도와주실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집에 오랜만에 와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식사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시댁에 갔으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을 게 불보듯 뻔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왔다고 해도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였는데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아기 낳아서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으시니 기분이 나빠 저도 한 소리 했어요. 제가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님께서도 잔소리 하시는 걸 자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신날이 다가와서 남편한테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가기 싫은 듯이 온갖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장모님 생신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아유, 그날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장인 어른이랑 둘이 다녀오면 안 돼? 납골당이 코앞이라면 몰라도 거리가 꽤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납골당에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함께 다녀와서 엄마한테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인데 그걸 귀찮다며 누워서 납골당에 함께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섭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지만 가족으로서 챙길 건 챙겨야지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본인 생각만 하는지 정말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보가 납골당에 안 가는 대신에 나도 앞으로 시댁 제사에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동안 나도 개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해서 시댁의 제사에 참석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의무적으로 매번 갔던 것 같다. 나도 앞으로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에는 내가 아빠 모시고 둘이서만 다녀올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들었는지 알았다고 하며 결국 납골당에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댁 제삿날이 다가왔는데요. 제사 당일에 저한테 음식 준비를 하러 시댁에 몇 시쯤에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시쯤 건너올 거냐고.
재료 준비는 다 해놔서 몸만 와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 보고 얼른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회사 업무 정리할 게 좀 남아있어서 당신이랑 같이는 못 갈 것 같고 제사 모시기 전까지는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엄마 집에 가 있어. 내가 분명 지난번에 당신한테 말했을 텐데? 시댁 제사에 앞으로 안 갈 거라고 했었잖아. 지난번에 당신도 엄마 생신 때 낙골당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때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나한테 시댁 제사에 가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제부턴 당신 혼자서 갔으면 해. 남편은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벙찐 표정으로 바라봤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만큼은 남편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댁 제사에 가지 않기로 굳건하게 결심했었고, 결국 남편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 있으니 투덜대면서 혼자서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께 곧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 시어머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한없이 기어오르려고 하네. 시댁 제사가 우습게 보이냐? 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제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재료부터 음식 장만까지 시어머님이 나서기 전에 알아서들 준비한다고 하던데. 아, 너는 내가 아주 상전처럼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거니? 어디서 감히 지 마음대로 시댁 제사를 못 오겠다면서 남편을 혼자서만 보내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이 정말 그런지 몰라도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잘했으면 제가 시댁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이 그동안 저희 집에서 해왔던 행동 거지들을 낱낱이 시어머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번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시는데 어머님 아들이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진작에 알고 계셨더라면 그렇게까지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이번 저희 친정 엄마 생신 때도 제가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하다면서 끝까지 안 갔던 게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사위 노릇은커녕 철딱서니 없는 막내 아들처럼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제가 어머님 댁에서 똑같이 행동했으면 저한테 버릇없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소리부터 하시지 않았겠어요?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예, 남자 여자가 각자 자리에 맞는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아,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민혁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는 게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민혁이를 잡고 시댁 제사에 참석 안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시어머님이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하게 만들고 참 대단한 며느리 납셨네 그래.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분노에 대해서 시어머님께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계속 별것 아닌 것 마냥 반응을 보이시니 화가 더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님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님으로부터 오는 연락들을 잘 받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5살 아들 생일 때 터진 사건이에요. 아들 생일을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최근 들어 시어머님께서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인다면서 시어머님만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심경에 쓰여서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그 전달에 남편 생일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 같이 모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시누이들이 남편한테 어머님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미 시댁 식구들 모두 초대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우 생일 때 시어머님만 초대하기로 얘기 나눴잖아. 형님네 식구들까지 모이면 13명이나 되는데 식사 준비를 어떻게 나 혼자 다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왜 매번 형님들 등살을 못 이겨서 이런 식으로 나만 힘들게 하는 건데? 아, 그럼 누나들이 전화로 엄마 모시고 우리 준우 생일 축하해 주려고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 다들 좋은 마음으로 먼저 오겠다고 연락을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고. 사람 마음이 좀 곱게 좀 써라. 우리 가족들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니까 나도 좀 기분이 나쁘네. 남편은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두둔하면서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함께 저희 집에 모이면서 아들 생일 파티를 위해 고생하는 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들 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주 6일 근무라서 토요일에도 회사를 나가야 했고 아이들 둘을 보면서 저 혼자 생일상까지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미역국, 잡채, 갈비찜 등 며칠 전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놨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놨는데요. 아들 생일이 되자 미리 음식을 준비해놨는데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생일 파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풍선으로 집안 꾸미고 중간중간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얼추 생일 파티 준비가 완료되니까 저는 6시가 좀 넘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첫째 형님네 가족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셨고 이미 둘째 형님네 가족들이 와 계신 상태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네 조카들이 3명이나 돼서 집안이 더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오셨으니 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날도 많이 추운데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장하실 텐데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님께 인사말을 전달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첫째 형님네 식구들과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신없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인사말을 들으셨겠거니 하고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평상시 말수가 많았던 시어머님께서 조용하시고 계속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를 보시길래 신경이 쓰여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 준우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역국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너는 아이들도 먹어야 하는데 미역국 끓일 때 신경 좀 쓰지 그랬니? 너무 짜서 입도 안 대고 있었다. 다른 반찬들 맛도 그저 그렇고. 아휴, 준우 생일이라고 해서 맛있는 것 좀 얻어먹나 했더니 맛대가리가 없어서 젓가락질할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제가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도 있어서 그런지 맛이 덜했나 봐요. 미역국은 제 입맛에 맞긴 한데 어머님께서 요즘 짠 걸 많이 안 드시나 봐요. 평상시 싱겁게 드셔서 상대적으로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여기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 좀 할 겸 온 건데 음식 맛이 영 아니라서 대려 기분 더 잡쳤다. 난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이나 신경 써.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 행동을 하노?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착한 며느리인 척 흉내를 낸다느니 음식 맛이 없어서 기분을 잡쳤다느니 별의별 기분 나쁜 소리들을 다 하셨던 것 같네요. 원래부터 시어머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아들 생일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더 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대충 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씻기러 욕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다 했는데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냉장고에서 과일까지 꺼내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재우러 방에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냉장고에 다른 간식들도 있으니까 마음껏 꺼내서 드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러 갔고 시댁 식구들의 말소리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이들 모두 잠에 쉽게 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토닥여 주면서 한참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저도 잠깐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밖으로 나와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미 집에 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 말을 건넸죠. 아이들 재우느라고 다들 가실 때 배웅을 못 해드렸네. 여보가 배웅 잘 해드렸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아까 대충 상을 치웠는데도
거실이 엉망진창이네. 나 여기 마저 치울 테니까 당신 씻고 와. 남편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상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됐어요. 미녀가, 네 아내 교육 똑바로 시켜야지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으면 인사부터 깍듯하게 해야지. 본인보다 다들 손이 사람들이 왔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 할 일만 하러 가고 날이 갈수록 얘 일하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내가 대접을 해줘야겠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엄마한테 인사를 아예 건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중간중간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 같길래 전 별다른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놀란 눈이 되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입모양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황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어머님 바로 코앞에서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분명 인사말을 건넸는데 시어머님께서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기분이 상하셨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싹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아까 또 봐라. 내가 미역국 짜다고 하면은 내가 미역국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 애가 미역국에 물을 더 부어서 다시 끓여주든가 본인 입맛에는 딱 맞는다면서 내 입맛에만 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을 엎어버리려다가 가족들 많아서 참았어. 너도 바보 천치처럼 네 아내한테 휘어잡혀서 살지 말고 네 아내한테 엄마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시어머님은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당신 엄마 오셨을 때 인사도 안 드렸어?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미역국 좀 다시 끓여서 드리지 그랬어.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넘어가셨을 텐데. 괜히 나까지 엄마한테 욕먹게 만드냐? 난 분명히 어머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인사드렸거든? 어머님께서 못 들으시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오해였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애들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밥 먹이고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다시 끓이냐? 당신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님도 남편한테도 모두 짜증이 나서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남편한테 아내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하루 종일 회사 일 한다면서 아들내미 생일 파티 준비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다른 식구들과 수다 떠느라 아이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님이 화난 걸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못마땅해 하시는 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시면 그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서로에게 화가 나서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걸쭉하게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와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부터 용돈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누나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는데 우린 결혼하고 지금까지 10,000원 한 장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린 적 없었잖아. 저희는 신혼 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돈이 없기도 했지만 남편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살림이 빠듯해서 그동안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지 않았는데 신우들은 부잣집에 결혼을 가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 흘렀고 월 100만 원씩 시어머님께 용돈을 주더라도 살림살이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과 서로 협의를 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는데 벼랑간 갑자기 시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지난번 준우 생일 파티 때 뿔이 나신 게 아직 안 풀리셨는지 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딸들은 알아서 용돈 챙겨주는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용돈 한 번도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
그러면서 용돈은 안 주는 이유가 민지 때문이냐. 민지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냐 등 지난번처럼 오해를 하시길래 그냥 용돈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실 저는 시어머님께서 형님들한테 넉넉하게 용돈을 받고 있기도 하시고 친정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용돈을 챙겨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어머님께서 대놓고 용돈 얘기를 꺼내시니 안 드릴 수가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용돈 챙겨드리자. 난 3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당신 어때? 저는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돈이 나가는 걸 생각해서 남편한테 30만 원 정도 시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3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을 보이더라고요. 30만 원? 야, 지금 장난해? 당신 누나들이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30만 원 드리자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지금 돈벌이 알아서 하고 계신데 뭐하러 용돈을 챙겨드려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아무런 경제활동도 안 하고 계시니까 용돈 더 많이 드려야지. 남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본인 식구들만 소중하게 챙기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시댁에 용돈을 드리면 공평하게 친정에도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남편은 여전히 친정집을 무시하는 듯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가 무식한 노가다꾼 자식 아니랄까봐.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머님 용돈으로 30만 원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냐? 야, 30만 원이면 그냥 용돈을 안 드리는 편이 낫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 쫌팽이처럼 구는 거 알아?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노가다꾼 딸이라 그런지 배포 있게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아. 친정 아빠 보고 노가다꾼이라니. 저는 남편이 순간 말을 잘못했나 싶었는데요. 아무리 장인 어른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친정 아빠를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할 수 있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때문에 술을 마셔서 정신 못 차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한테 노가다꾼이라고?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장인어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말한 거, 그리고 나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비아냥거린 거 당장 사과해. 참나. 아, 내가 노가다꾼을 노가다꾼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거야? 어? 솔직히 장인어른 노가다 뛰시는 거 맞잖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천박한 일 하시는 건데 무식하다고 말한 게 뭐 그리 화낼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는지 원. 아버지가 무식하면 딸이라도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까지 무식한 티를 내니까 쌍으로 욕먹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장인어른이 노가다꾼이라서 그런지 당신이랑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무식한 티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이 취중 진담이라고 술에 취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동안 시어머님과 남편이 짝짝꿍이 되어 뒤에서 얼마나 제 뒷담화를 해왔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남편이 친정집에서 버릇없이 행동해도 그저 막내 아들처럼 귀여워해주고 가족이라고 나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아빠 앞에서 남편을 행여나 나쁘게 말하면 뒤에서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남편과 함께 아빠를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비웃으면서 저까지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분노가 차올라 눈물까지 다 났네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한 말 후회하지 않는 거지? 내가 분명 지금 사과할 기회 줬는데 당신이 놓친 거야.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그냥 어머님하고 당신이 우리 친정집 무시하는 거 꾹 참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선을 넘은 것 같다. 나중에 술 취해서 헛소리했다고 발뺌하지 마. 당신이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당신 항상 입버릇처럼 내 꼬락선이 보기 싫다면서 이혼할 거라고 말만 하잖아. 아니면 장인어른한테 가서 꼰지르기라도 하려고?
아버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당신이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셨는데 퍽이나 당신 말에 반응이나 해주시겠다. 제가 화가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저를 비웃고 더욱 놀려댔어요. 저는 속으로 이번만큼은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에 취해 뻗은 남편을 남겨둔 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친정집에 찾아가자 아버지께서 당황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민지야,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아이들은 어디 두고 이렇게 혼자서 멀리까지 온 거야? 저는 아빠를 보자 눈물이 곧바로 터져 나왔어요. 서글픈 마음에 아빠를 한참 동안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빠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저 저를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셨죠. 아빠, 저 이서방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동안 시어머님하고 이서방이 저를 못 살게 굴어도 애들 생각하면서 모두 참았는데 이제 저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쌍욕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서방이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더라도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돈하고 어떻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까지 쌍욕을 했다니. 그동안 사돈하고는 왕래도 거의 안 하고 지냈었는데 뭘 가지고 쌍욕을 했다는 건지 아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구나. 결혼하고 남편하고 셀 수 없이 투닥거리면서 싸웠어도 친정집에는 속상하실까봐 남편하고 싸워서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그동안 제가 남편하고 소소하게 다투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아오고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이서방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무식한 노가다꾼 자식이라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빠는 막내 아들이라고 버릇없이 굴어도 받아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노가다꾼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노가다꾼 자식이라고 무식한 티가 철철 흐른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집안의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울먹이자 아빠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더 너한테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 줄도 모르고 아빤 눈치도 없이 그저 네가 시댁 식구들이니 남편이니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마다 속마음도 털어놓지 못하게 혼내기만 했던 것 같구나. 아빠는 도리어 저한테 그동안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쌍욕을 했던 시어머님과 남편이 떠올라 다시금 화가 차올랐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다고 욕을 하는 건지 두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때 아빠도 시어머님과 남편한테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민지야, 이서방하고 네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쌍욕한 사돈과 이서방을 아빠는 도저히 가만두지 못할 것 같구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 일찍 너희 시댁으로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저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 아빠가 평상시 몰고 다니시는 레미콘을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항상 시댁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가니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직한 레미콘을 타고 가니 마치 전쟁터에 탱크를 몰고 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이 주택이라 집 앞에 레미콘을 주차하고 저는 먼저 내렸는데요.
아빠도 함께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잠시 기다리라며 손짓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 집 현관 앞에 시멘트를 한가득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죠.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바라보시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집 현관에 이제 막 레미콘에서 나온 말랑말랑한 시멘트가 흥건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와 아빠를 발견하셨고요. 예, 민지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사돈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저 레미콘이 설마 사돈이 몰고 다니시는 레미콘 아니겠죠?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 현관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부은 거야? 사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 미친 사람입니다. 예? 사돈께서 우리 집 현관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부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저희 집 현관에다가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돈 댁에 해괴망측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시멘트 들이붓는 바람에 저희 집 현관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시어머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저희 아빠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그때 집안에 있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집 밖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님 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사돈, 현관이 엉망진창이 돼서 많이 속상하시죠? 사돈은 현관이 엉망진창돼도 그렇게나 속상하신데 저는 우리 딸아이가 밤늦게 찾아와서 시어머님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보고 무식한 노가다꾼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무식한 게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레미콘을 운전하고 와서 사돈댁 현관에 시멘트 좀 들이부어드렸네요.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저희 엄마 집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하세요? 당신은 장인어른 안 말리고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야? 어제 별것도 아닌 일로 혼자서 삐져서 나가더니만 결국 장인어른까지 모셔와서 이 사달을 만들고 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 거야? 남편은 어제 본인이 잘못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는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저를 대신해서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치켜 올리셨어요. 막내 아들처럼 철딱선이 없어도 가족이라고 감싸주고 잘 대해줬는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함부로 막대해? 결혼했으면 엄마 말 들을 게 아니고 아내 말을 들어야지.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할 건가? 민지가 자네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찬성일세. 당장 우리 딸하고 이혼하게. 아빠는 동네방네 모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혼하라고 소리를 쳤고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몰려들어서 저희 집안 일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외부 시선을 느끼셨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사돈, 오늘은 일단 돌아가 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쉽사리 이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부모가 돼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딸이 이혼을 원합니다. 쉽사리 결정한 건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고민 끝에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우리 딸과 손주를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막내 아들같이 귀엽다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민지한테 더 잘할 테니까 노연 푸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이에 애가 둘인데 무슨 이혼이야. 당신 아버지 좀 설득해봐. 당신도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 얘기 꺼낸 거라고. 아니, 나 홧김에 이혼 얘기 꺼낸 거 아니고 진지하게 이혼 고민하고 진행시킬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여보한테 여러 번 경고했었지. 내 말 우습게 생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시어머님과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아빠와 함께 레미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용서를 빌고 있네요.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항상 남자들은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 선택이 현명한 게 맞는 거겠죠. 인생 선배님들의 응원을 받고 싶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